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신혼이라는 말이 입에 붙기도 전이었죠. 새벽 5시도 안 됐을 때 방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며느리에게 노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급히 몸을 일으켰고 그 순간 이미 며느리로서의 하루는 시작돼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찬장을 다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쌀은 이걸로 씻어야지. 그것도 몰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혼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송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됐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안전해서였습니다. 아침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갈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밥이 질다. 그리고는 나를 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 편이 없구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서서 말없이요. 접시 하나를 헹길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 가르쳤나 보다.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내 친정까지 같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며느리가 고개 숙일수록 더 편해지는 사람이구나.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저기,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으며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밖에서나 쓰는 거지. 집안에서는 역할이야.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에 원래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원래 며느리는 그래. 원래 시집살이는 다 힘들어. 나 때는 말이야. 그 원래라는 말은 나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입 막는 말이었습니다. 명절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전 부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는 딸들이 하는 거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며느리와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요. 남편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괜히 말 키우지 마. 그 조금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30년이 될 줄
그 사람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일도 참 잘해. 웃으며 말하실 때 사람들은 좋은 시어머니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며느리가 되니까요. 밤에 혼자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말이 없는 게 장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말대꾸부터 하잖아. 그 말에 처음으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진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시집살이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아이를 낳으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 엄마로는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나는 정말 잠깐 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아기를 먼저 안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몸이 아니라 애를 봐야지. 축하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사람 하나는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우리 집 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집 떼를 이었네. 역시 우리 집 핏줄이야. 그 말들 사이에 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시댁의 것이었고 나는 관리자였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밤중 수유를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 제가 끓여놓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냄비 뚜껑이 닫혔습니다. 산모가 이런 걸 먹어? 그리고는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낳았다고 다 이해받으려 하지 마. 그 말이 내 몸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몸도 안 좋아. 남편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조금만 참아. 그 조금이라는 말이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항상 나를 감시했습니다. 애 안는 자세가 그게 뭐야? 젖은 제대로 나와? 애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결정타처럼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엄마, 자격은 낳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나는 아이를 낳은 사람인데 자격을 심사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다가 아침에 잠깐 졸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애 두고 자? 나는 놀라서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는 못 믿는 거야.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다는 걸 들키면 또 말이 나올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큰 소리로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확실하게 찔렀습니다. 애는 죄 없어. 근데 엄마는 선택을 잘못했지. 내가 낳아서 그런지 애가 예민하네. 이 집 며느리들은 왜 하나같이 버티질 못할까? 그 말들은 누가 옆에 있으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늘 나 혼자 있을 때만 정확히 골라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해. 아이 걱정은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더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기분만 중요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구나. 책임은 없고 전달만 하는 사람.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좀 부족해도 애는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뒤집혔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아이, 엄마 자격도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처럼 눈치 보며 살게 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으면 인생 힘들어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선을 넘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애 낳고 변했네. 그 말에 마지막으로 뭔가 끊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지키지 않을 거구나. 앞으로도 절대.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갈 용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만요. 사람은 계속 참기만 하면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더는 안 참아지기 때문에요. 그날도 아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가 자꾸 보채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기라서 그럴 수 있대요. 그 말이 내 인생 첫 말대꾸였습니다. 부엌 공기가 순간 딱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끄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말을 끝내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란 눈도 화난 눈도 아니었습니다. 아, 드디어라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니?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지시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대신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차려도 내가 만든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먹던 거랑 안 맞아. 그리고는 당당하게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처벌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잠깐만. 그리고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도 나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허락 없이 문을 열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꾸 데려가.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항상 나였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집에 불러 밥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국 좀 데워.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을 데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을 땐 괜찮은데 한 번 말 배우면 버릇이 없어져.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말 너무했어.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는 그런 뜻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만들려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사람 말을 잘못 들어. 엄마처럼 살면 힘들어. 그 말들이 아이의 귀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결국 돌아오는 건 버릇없다는 낙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사라지면 이 집은 훨씬 조용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을 안 하게 된 대신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을 고립시키는지, 그건 나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을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는 아픈 것도 눈치가 필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고 깨진 조각이 발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소리가 더 문제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깨진 접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은 왜 그렇게 많아졌니? 그 말에 사과를 하려다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생각하는 쪽이 항상 지는 쪽이었으니까요. 어지럼증이 자주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눈앞이 하얘졌고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핑계 대지 마. 다들 그렇게 키워. 다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나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면이 거의 없으세요. 빈혈도 심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상태를 정상적으로 봐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좀 쉬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병원은 원래 겁줘서 돈 버는 데야.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아프다는 사람치고 집안일 안 아픈 사람 봤니? 그날 나는 아픈 사람에서 게으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그래. 나는 그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몸이 더 나빠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졌고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차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유나는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말줄임표가 있었습니다. 마치 알아서 해석해라는 듯이요. 결정적인 날은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꺼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 해. 나는 정말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면 친정 가.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요양원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기서 내 몸은 쉴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항상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허락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이를 재우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부터 봐.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첫 문장이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건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집에 오자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사람이 더 약해져.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약한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살아도 상관없다는 걸.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무너지자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더 잃을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아직 말도 행동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는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는 순간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은 아이가 조금 아팠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기침이 잦았고 보채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방을 오갔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안고 다녀? 버릇만 나빠져. 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파서 그래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 기침이 심해지자
나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 들락거리면 애만 약해져.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나를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약한 줄 알아?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그래. 그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아이를 보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였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 앞에서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아이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이 아니라 봐달라는 눈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쪽으로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어.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그 말은 이 집에서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를 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키운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자격은 피가 아니라 능력이야.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나는 처음으로 짐을 셌습니다. 옷이 몇 벌인지, 서류는 어디 있는지, 통장은 누가 관리하는지, 그걸 세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는 두고 가도 돼.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장 보러 가면서 할 말처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심을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집니다.
울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끝내기로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시어머니가 어느 요일에 외출을 하는지, 아이를 언제 혼자 두는지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통장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돈은 하나로 묶는 거야.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던 과거의 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의사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단서와 소견서를 조용히 챙겼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서류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 종이들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니 순해졌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며느리다워졌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그분은 모르셨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며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으니까요. 그 조용함이 왜 생긴 건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씩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장 볼 때 잔돈을 남기고 아이 용품은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누가 보면 치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치사가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아이 낮잠 시간에 서류를 복사했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기록은 숨겨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말이 없어서 좋다. 그 말이 나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집은 내 침묵을 사랑하는구나.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겁이 났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친정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미안해질까 봐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옷을 작은 가방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하루에 한 벌씩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그 과정에서 나는 이상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도망칠 준비를 하면 이상하게 상대가 먼저 눈치챕니다. 아마 공기가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가방을 열어본 날이었습니다. 말없이 내 방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옷이 조금 줄어든 걸 보셨습니다. 요즘 애 옷이 왜 이렇게 없니?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작아져서 정리했어요. 그 말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규칙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외출할 땐 어디 가는지 말해. 전화는 집에 두고 나가. 나는 이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잠깐 마트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 데리고 어디 가?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유 사러요.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 데리고 혼자 돌아다니지 마.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내 핸드폰을 슬쩍 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 질문이 이제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끄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나갈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들렸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 나가는 며느리 치고 좋은 꼴 보내 없어.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기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버리고 갈까봐 걱정이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찔렸구나.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너 어디 갈 생각이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랑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다음 날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는
아이를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집 나간다고 협박하는 게 유행이래.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애는 두고 가라고 했어.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공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새벽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가방은 이미 문 옆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첫 차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아이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 말은 아이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도 남편 방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마치 함정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아는 것처럼요. 가방은 이미 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서류, 그리고 아이 건강보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몇 걸음이 이렇게 멀 줄은 몰랐습니다.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가? 남편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이 영원일 뿐이었죠. 남편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알면 난리 난다. 그 말이 이제는 우습게 들렸습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집을 나는 떠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번쩍 떠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나갑니다.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더니 팔을 뻗었습니다. 애 줘.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애는 여기 남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만해. 애 놀라잖아.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소나기가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 집에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제 아이예요.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귀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면 다신 못 돌아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축복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마지막으로 그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집. 그 순간 아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밖으로 나오자.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나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대답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처음으로 켜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32통, 문자 메시지 20개, 전부 같은 사람에게서였습니다. 남편 처음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나갔어? 그 다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 나는 그 문자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놀랐다는 말이 내가 아이 안고 울 때 한 번이라도 나왔던가. 그 다음 문자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는 건 너무했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한 건 항상 내 쪽이었죠. 그날 저녁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애는 잘 있니? 나는 그 문자를 한참을 보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아이는 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아니라 제 아이. 그 한 줄이 나에게는 선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감정이 있었겠지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밖에서 고생하다 보면 알게 된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문자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남편에게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디 있어? 그 첫 마디가 여전히 명령형이라.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집 밖.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애 보고 싶대.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는 모를 겁니다. 당신은? 내가 묻자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내 편이잖아.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그 말을 행동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음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날은 엄마가 좀 심했다. 처음 듣는 사과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면 사랑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다음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전해달래. 그 말에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정말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게 아니라 과했다는 말. 나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지킨 적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다 고칠게. 집에 와. 내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그 집이 집 같지 않은 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이 원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겠다고. 설명은 기회를 주는 행위라는 걸 너무 늦게 배웠으니까요.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랑 나는 돌아가지 않아. 선택은 이미 끝났어. 그 뒤로 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척 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집을 나온 지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상에서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불안이 없었습니다. 누가 소리칠 것 같은 예감도, 누가 문을 벌컥 열 것 같은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아이를 천천히 안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웃음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그 집에는 규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기, 눈치 보지 않기, 누군가의 기분을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게 나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나. 그래도 어른이니까라며 모든 걸 참던 나. 그 나를 떠올리면 분노보다 미안함이 먼저 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가 애 데리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겠죠. 나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아이 돌잔치 날 문득 그 집에서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았을지, 누가 사진 가운데 섰을지, 누가 잔소리를 했을지 생각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지나간 집에서 다시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전화를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여자.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말을 걸 뻔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깨달아야 하니까요. 나는 대신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눈치 보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가끔 시어머니 번호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영향을 줄 힘이 없으니까요.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잘까지는 아니어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기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끈 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아직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아이보다 어른 얼굴을 먼저 살폈겠죠. 문을 열었던 그날의 내가 고맙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떨렸을 텐데, 그래도 열었으니까요.